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는 권익위 간부 사망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독립기념관장 이념 논란과 배드민턴협회 운영 문제 등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구성이 오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정성을 위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기구인 수심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K2 전차와 유사하게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폭파하는 자폭 무인기의 성능 시험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많이 개발해 군에 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10년 사이에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조세 부담이 적은데도 일반 국민과 같이 연금을 받는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치만 거듭하던 22대 국회가 모레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가 급물살을 타는가 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곳곳에는 뇌관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정무위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한 권익위 간부의 사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야당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윗선의 외압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악성 민원이 일종의 폭력으로 작용했다고 맞섰습니다. 첫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야당은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 원인이 김건희 명품 가방 종결.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외압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당사자들께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한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 여당은 업무 스트레스의 원인은 야권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있다며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영부인 가방 관련해가지고 10배의 자료 요구를 했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요구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인의 사망 전날 좌천성 인사가 예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유 위원장은 인사 계획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고인의 직속 상관이자 야당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또다시 뉴라이트로 논란이 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을 둘러싸고 격돌이 이어졌습니다. 김형석 관장의 태도에 관해 질타가 이어지는가 하면 최근 광복회 이종찬 회장의 행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야당은 독립기념관장이 사퇴하고 보훈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질의 중에 팔짱을 끼고 웃음을 보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질의하는 순간 계속 속된 말을 좀 비웃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계속. 지금도 그러세요. 관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광복회 등이 김 관장을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역사관을 검증하는 질의도 오갔습니다.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예스 노만 얘기했어요. 관장 자격으로 지금 얘기를 하라면은 네.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광복회장에 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자기가 추천해서는 안 시켰으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런 건국절 논란이나 일으키면서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공개 비난을 했는데 이 행위가 정치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부는 광복회의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관련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방송 정쟁에 묻혀 다른 현안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 속에 이제야 본연의 업무에 나선 건데 여야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방위의 22대 국회 첫 부처 업무보고회의는 시작부터 안건을 놓고 삐걱댔습니다. 인공지능법을 포함해 60여 개 과학기술 법안 등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통신기록 조회를 제한하는 법안이 새로 추가되며 기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검까지 추진해야 될 급의 묻지마 사찰 게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전히 숙려기한이 필요하고 또 며칠 지나면은 상정이 될 수 있는 법안인데 이것을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야 대립이 이어져 온 방송 규제 문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받는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해 민간기구인 방심위원장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보수나 직무대행 보면은 통상 장관급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국회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겠다 그러면은 이 본질적인 이 업무의 기능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국회에서 가장 많이 전체 회의를 열고도 방송 정쟁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온 과방위는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을 각 소관 소위원회로 배분해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대치 전국이 이어졌지만 유독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까지 체육계 개혁을 외친 건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마치 체육회장 들으라는 듯이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체위 회의 시작 전부터 대한체육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유인촌 문체부 장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눈앞에서 정치 조직화된 체육계를 확실히 고치겠다며 체육회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체육을 생각하고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좀 사유화돼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파리올림픽 참관단으로 체육계가 아닌 인사들이 들어간 것을 지적했는데 국민 세금을 가지고 참관단을 운영을 하면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는 또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일정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기흥 회장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자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참관단 문제는 이게 과거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참관단이 확정되게 된 거는 늘어난 거는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동문서답하면서 실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와 축구협회 등 체육계 진상조사 결과를 이르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관련 조형물 모두 노후화로 교체 작업 중이라며 이제는 독도마저 괴담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회의장 벽면에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독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 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독도 지우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독도마저 괴담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고 대통령실도 잊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다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2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합니까? 오직 정부 공격령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관련 기관들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09년 설치된 모형의 노후화와 혼잡도를 고려해 다른 시설물과 함께 철거했다고 밝혔고, 전쟁 기념관은 복원 등을 위해 창고로 옮긴 거라며 기념관 내에 독도 관련 상설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야당으로부터 막말 제조기라는 비판을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청문회는 주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뉴라이더 기생충 좀 보여주세요. 저거 좀 보여주세요. 이건 띄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자 의원님, 국회 어디 법에 제가 이거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가지고 와주세요.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후보자 선서도 하기 전에 한 차례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에서 반노동 성향이 명백히 드러난다며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괴롭힘 성희롱에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범죄에 빗댄 발언에 여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냥 나가세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야말로 막말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큰 막말하는 어디서 거기서 이게 왜 나옵니까 지금? 김 후보자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는 10월 전남 곡성군수, 영광군수 등 이 재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해당 지역 인재를 영입하는 건 물론 민주당을 향해 호남을 독점한다, 고인물은 썩는다와 같은 날선 발언으로 견제구를 던졌거든요. 민주당 역시 호남의 발전을 책임질 유일한 정당이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조국혁신당이 연일 호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을 향해 고인물 등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한국 양궁에 빗대 민주당과의 경쟁과 협력 모두를 강조했지만 대한정당으로서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혁신당 측은 호남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경쟁이 민주당에도 긴장감을 갖게 해 유권자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이 나오지 않으며 호남 홀대론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도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정치 세력을 넘어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의 호남 공략에 대해 특별히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서 상대 정당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민심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당은 이번 주 군수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남 영광에서 당 워크숍을 진행하고 민주당은 현지에서 당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혀 진보 진영의 호남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김도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첫 번째 주제 가보죠. 이 골대국입니다. 골대연은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가요? 네, 골을 때리는 국회입니다. 오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남녀 혼성으로 친선 축구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는데요. 여야는 옷 색깔을 두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파란색과 붉은색이 모여서 태극의 문양을 잘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을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출해 주시면 크게 이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우연찮게도 오늘 우원식 의장께서는 저희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오셨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인 파란 걸 입고 왔습니다. 네, 결과가 궁금하네요. 누가 이겼습니까? 네, 2년 전에 치러졌던 친선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도 치열하게 치러졌습니다. 네. 전반전은 무득점이었는데 후반에 여야가 한 골씩 넣으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다소 격한 말이 오갔지만 축구 경기만큼은 신사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네, 스포츠처럼 공정한 경쟁 원 내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 다음 주제는 바지 이야기입니다. 반바지와 핫팬츠,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열흘 전에 민주당이 최혜병 사건 관련 3자 특검법을 국민의힘에게 발의를 하라며 요청을 했었죠.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 반응이 없자 한동훈 대표를 향해 바지 사장 아니냐는 날선 발언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 사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입니다. 네, 바지 사장,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게는 결국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도발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곧바로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실세는 개딸이니까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은 핫팬츠 사장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아이고.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 한다고 법안이 발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장 최고는 당내 의견을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다며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분열만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스포츠에선 분위기가 좋았는데 현실로 돌아오니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다음 주제 같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민주당의 구심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총선 이후에 두문불출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김 전 총리는 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당내 역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며 기둥과 들보로 쓸만한 큰 제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도 김 전 총리도 일단 친문계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발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구로 봐도 될까요? 네, 실제 김 전 총리가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90% 가까운 지지를 받은 게 오히려 국민적 감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를 향해선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할 거냐며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단합이나 이런 게 다 좋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생명력은 다양성이라며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목소리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총장 직권으로 회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논란을 없애려는 목적이라면서 결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총장 임기 내에 수심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외부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결정한 이유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를 여는 게 결국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심위원 구성과 수심위 개최까지 열흘 정도 걸렸는데 이 총장은 3주 남은 자신의 임기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이 수심위 구성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수심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팀 우종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오늘 직접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이유를 언급했잖아요. 이 총장이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총장이 한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한다.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에 충실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본 수사팀 판단에는 동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굳이 수심위를 여는 의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무혐의라는 결과가 아니라 무혐의로 가는 과정에 대국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팀 결론만으로는 신뢰하지 않을 국민이 많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판단까지 더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심위마저 김 여사가 무혐의가 맞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이 총장 말처럼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공정하게 매듭 지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출장조사 논란 등으로 신뢰를 잃은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수심위가 수사팀과는 또 다른 이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심위의 판단을 따를까요?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결론을 정하는 것은 이 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입니다. 이 수심위 판단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팀은 따를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도 수심위 판단을 수사팀이 따르지 않은 적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수심위는 15차례 열렸었고 이 중 4차례는 수사팀이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2020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건입니다. 예. 이 당시 수심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었지만 수사팀은 기소를 선택했고 최근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반면에 이 총장이 가장 최근에 수심위를 소집했었던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건의 경우에는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그대로 따른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수사한 수사팀과는 다르게 이 수심위는 알선수재 혐의도 지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 공무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과 달리 알선수재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즉 배우자도 처벌을 할 수가 있는 죄목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보다는 적용이 더 까다로운 점이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청탁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즉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는 반면에 알선수재는 제공한 금품이 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즉 대가성도 추가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명품백을 준 것인지까지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수심위는 이 부분을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알선수재 혐의는 지금 공수처도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심위의 결과가 나오면 이 공수처의 수사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인 만큼 수심위 판단과 상관없이 수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주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가 성립되는지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 시작된 거죠. 공수처 관계자는 수심위 판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수사에 참고는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국경 최전방에 배치해서 언제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한 대당 발사관이 4개라 실제로 배치돼서 동시에 가동하면 100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국가정보원은 피해 범위가 우리나라 충청권까지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미사일 수급은 쉽지 않을 걸로 보면서도 우리의 방어 태세에 새로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혜와 함께 25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개하며 대남 위협을 극대화한 건 지난 4일입니다. 국정원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충청도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사거리가 기본형 110km, 개량형은 300km로 분석되는데 수도권을 포함해 육해공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경우는
대략 미사일이 110km 정도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충청도까지 아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면서도 방어 태세에 새로운 부담이 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250기에 달하는 미사일 운반 수단이죠. 운반 수단이 머지않아 전방에 배치돼서 전략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우리가 어떠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마케팅용이자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수출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러 밀착 행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미사일 발사대는 저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한 불신, 중국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지금 북중 관계는 상당히 안 좋아요. 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북한에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지원하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이 감사를 표시했다고 국정원이 확인한 만큼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북한이 오늘 자폭형 무인기를 첫 공개했습니다. 직접 전차까지 날아가서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무인기는 러시아산 무인기를 닮아서 러시아가 제공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방어 체계를 구축 중인데 레이저로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흰색의 자폭형 무인기가 직접 K2 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폭발시킵니다. 북한이 그동안 무인 공격기나 정찰기를 선보여왔지만 자폭형 무인기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각종 자폭형 무인기를 더 많이 개발 생산하고 하루빨리 부대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무인기는 가오리 날개형, X자 날개형 총 2종으로 이스라엘과 러시아산 무인기 기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산과 러시아산 기종은 작전 범위가 60km에서 200km까지로 정밀도가 높은 무기로 알려집니다. 자체 전력 강화형으로 일단 1차적으로 개발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지고 러시아에게 어떻든 향후에 대량 생산을 해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현재까지 무인기는 비호, 천마나 KA-1 경공격기로 대응하지만 무인기 방어 체계는 현재 개발 중입니다. 군은 최근에 공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올해 배치해 레이저 출력을 높여 무인기를 없애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이 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7%포인트까지 벌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있을 첫 TV 토론회 전후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수락한 해리스 부통령.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 이후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도 상승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로 7%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진보층에서 93%,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층에서 76%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금력에서도 우위를 보이며 출마 선언 이후 약 7천억 원, 전당대회 기간에만 1,000억 원 넘게 모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한군 전체 제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군 열병식 중에 공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는 오는 9월 10일 첫 TV 토론 이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헤즈볼라는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상당수 로켓을 선제 공격으로 파괴했고
발사된 로켓과 드론도 모두 요격했다고 맞받았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양계장의 닭들만 죽었을 뿐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 급유를 끝낸 전투기가 타깃에 폭격을 가하고 파일럿이 보고합니다. 뒤이어서 엄청난 수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더니 로켓과 드론 등을 격추하는 폭발음이 들립니다. החל מהשעה בערך 4:20, 4:30 לפנות בוקר, התחלנו לשמוע בומים מאוד מאוד חזקים, בומים ויירוטים ובשיגור כטב"מים וטילים לעבר כל האזור. 이스라엘은 이번 선제 공격으로 로켓 발사체 6,700여 개를 파괴했고 나머지 로켓과 드론은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는 일부 주택과 양계장 정도였다고도 밝혔습니다. לא היו פגיעות בבסיסי צה"ל, לא בצפון ולא במרכז. אנחנו מכירים גם 6 מחבלים שחוסלו בתקיפות.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헤즈볼라는 결국 닭 학살자다. 누가 닭들의 정보를 유출했냐며 병아리 그림과 함께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목표했던 군사시설 11곳을 제대로 타격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이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عما جرى في هاتين القاعدتين وبالخصوص في جليلوت فسنحتفظ حاليا لأنفسنا بحق رد حتى وقت آخر. 양측의 교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헤즈볼라의 1단계 보복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최소 7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동 확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자 지구 휴전 협상은 또 결렬됐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남쪽 리숀 레지온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은 현지 시각 25일 하마스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겨냥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발사체가 공터에 낙하해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교전하는 와중에도 가자 지구 공습에 나서며 최소 71명이 사망했습니다. تركت عفشي وطلع باولادي الصغار وبنتي وإن الله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ى كل من خذلنا بس.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자 지구 휴전 협상은 또 결렬됐습니다. من إعادة التفاوض لارتكاب مزيد من المجازر وهذا لا يمكن أن نكون شركاء فيه. يوم السبت الماضي أو كان هناك لقاء في 휴전 협상을 지켜보며 보복을 미뤄온 이란이 공격을 지체할 명분이 사라지면서 이란도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중동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전직 격투기 선수가 동업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협박과 폭력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퉁퉁 부은 눈 주위에 수술용 붕대를 잔뜩 둘렀습니다. 격투기 선수 출신인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안면부가 골절된 대학생 B씨의 사진입니다. A씨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동업을 해온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한 달가량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말대꾸를 하냐면서 제 뺨을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는 시카를 꺼내더니 제 머리를 내리치니까 피가... B씨는 매일 실수한 일을 적게 하는 등 A씨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고생을 이렇게 사서하게 만드는 거야? 원래 고생을 사서 하거든요. 작업 잘되구나. 지난해 8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의 도움으로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가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호텔 법인 대표와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사람도 없던 8층 객실 에어컨에서 대체 왜 불이 났는지, 왜 7명이나 숨졌는지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의 호텔 앞입니다. 시민들이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꽃을 마련했습니다. 희생자 7명의 장례 절차도 오늘로 모두 마무리되면서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기적인 요인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비어있던 810호의 에어컨에서 왜 불이 시작됐는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호텔 소유법인 대표와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두 사람을 차례대로 불러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평소 에어컨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대피로는 제대로 확보돼 있었는지, 투숙객 대피는 어떻게 시켰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생존자와 목격자 등 15명은 이미 참고인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넉 달 전 소방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민간업체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이 짧아지는 데다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던 이 고기압이 물러난 덕분인데 앞으로 이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한낮 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길을 따라 걷고 정자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시원하진 않지만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때보단 야외에서 활동할 만합니다. 더워서 못 앉았죠. 엄청 더웠어요, 여름에는. 오늘은 좀 시원하네요. 많이 시원해졌어요. 일주일 전 서울은 35도를 넘어서며 밖에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0도 수준에 머물며 더위가 한결 꺾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반도를 덮고 있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28일과 29일 밤에는 열대야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태풍 산산도 더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태풍이 일본을 통과하는 28일부터 30일에는 동풍이 강해져 동해안 지역의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온도가 올라가 서쪽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태풍 산산이 북상함에 따라 수요일부터는 동풍이 더해져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기온이 오르는. 그래도 35도는 넘지 않고 태풍이 일본을 통과하는 31일에는 북풍이 불어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더위의 절정은 지났다며 30도 후반의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도 쉴 수가 없고 쉬기만 하기에도 또 너무나 건강한 나이죠.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 전체 취업자 4명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생계형이라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60대 후반 유봉화 씨는 10여 년 전 다니던 대형 통신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퇴직이 경력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경험을 살려 중견업체에 다시 취업했고 지금은 철도역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을 허락하는 데까지. 60대 중반인 박용관 씨 역시 통신 분야 전문성을 내세워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만족스러운 인생 2막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다시 직장을 구하는 건 이제 흔한 일입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2.4%를 차지했는데 불과 5% 정도였던 40년 전보다 4배나 늘었습니다.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 역시 역대 가장 큰 13.6%를 기록했습니다. 노후가 불안정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 사업까지 늘어난 결과입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찾아 고소득을 유지하는 고령 취업자도 있지만 상당수가 과거에 했던 일과 무관한
단순 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단순히 고용률만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노인 빈곤율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나이가 먹더라도 뭔가 일자리를 얻어야 되고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한데 고령화 선배인 일본과 같은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도 참고할 대목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렇게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 노인이 10년 새 5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 이 복수 국적을 갖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주는 연금액만 연간 2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문제는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며 국내에선 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연금을 탄다는 점입니다. 평생 동안 세금을 쭉 내왔을 노인들,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댄스 스포츠 연맹 부회장을 역임하며 문화계에 30여 년 동안 몸담아온 옥수두 씨. 댄스 스포츠 엘리트 코스라고 할까요? 이제 영국 유학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70대 나이에도 여전히 한국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몸 관리에 한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내에서 열심히 산 보상이라 생각하는 그는 복수국적 수급자를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세금도 내고 아무런 연구 없이 왔다가 나이가 돼서 그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급증했습니다. 복수국적 취득 노인 4명 중 1명꼴입니다.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 원에서 지난해 20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시민의 당연한 어쨌든 의무를 수행한 것을 필요 조건으로 해서 급여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거주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해외 체류 제한만을 두지만 유럽 등에서는 최소 몇 년간 국내 거주를 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에 정부도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보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길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 수준까지 회복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거래량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늘면서 가격도 빠르게 상승한 건데 최근엔 너무 오른 건 아닌지 따져보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들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9억 8천만 원 최고가로 거래됐고 바로 옆 단지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물건도 없죠. 왜냐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주인분들도 안 팔라고 하시고.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 결과 지난 7, 8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역대 최고가의 평균 9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신고가 단지가 잇따른 서초와 용산구는 최고가의 평균 99%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거래량이 8,500건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영향이 큽니다.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시세보다 높은 거래건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상승 거래 비중도 덩달아서 높아진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심이 커지면서 주춤하는 모습도 일부 감지됩니다. 여기에 정부와 은행이 전방위적인 대출 축소에 나서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을 규제 강화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돈줄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이 일부 집값을 진정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발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어 지금의 상승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집값이 금리 인상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은행들이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까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장 상환 50년과 40년 만기가 수도권에 한해서 30년으로 줄고 주담대 거치기간 혜택도 없앴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서울 5천만 원 연봉자의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8천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장 50년과 4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에 사는 5천만 원 연봉자는 50년 만기로 최대 4억 3,2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30년 만기로 빌리면 8천만 원 넘게 한도가 깎입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가입하는 모기지 보험이 중단되는 것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건 금융당국의 강한 경고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은 그 부분은 저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1년간 이자만 내는 주담대 거치기간도 폐지해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한도가 없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가계 대출을 줄이려는 조치지만 이미 올라버린 금리와 줄어드는 대출 한도에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들의 걱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알아볼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이 크게 되니까. 우리은행 역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깎는 등 대출 억제 조치는 은행권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3주 뒤면 추석이지만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치솟은 채소값과 신선식품 가격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른 추석에 길어지는 폭염으로 올해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9% 올라 28만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입니다. 명절에 쓸 식재료를 좀 담은 소비자들이 비용에 깜짝 놀랍니다. 이게 20만 원이지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뭐뭐 사셨어요? 산 것도 없는데 여기 20만 원어치야. 도라지와 고사리는 수입산도 가격이 훌쩍 뛰었습니다. 채소는 너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고 아예 생각 쳐다도 안 봐 내가. 한국물가협회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9.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등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류가 많이 올랐는데 도라지와 고사리는 물론 무와 숙주도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밤은 전년 대비 22%, 대추는 23% 등 과일류도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추석이 9월 중순으로 예년보다 이른 탓입니다. 전통시장 조사 결과로 차례상 28개 품목 중에 23개가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았는데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면 20% 더 비쌉니다. 정부와 여당은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 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 2% 초반을 기록하고 다음 달에는 1%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하자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간호법 심사 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태도도 아쉽지만 제 기대와 달리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봤습니다.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께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몹시 유감입니다. 야당은 간호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점을 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이죠.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최근까지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이 쟁점이었는데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문제도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바로 응시할 수 없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대 간호조무사 졸업생 등에게 곧바로 국시 응시 자격이 열리면 학원 500여 곳은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서비스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봤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과 함께 의문스러운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한 것을 일부러 지금 어떤 특정 언론하고 전 수사기관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흘려가지고.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신고를 할 때 코인 투자로 올린 수익을 숨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2년 김 전 의원이 전년도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했는데 이를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99억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꾸며 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과 그 가액, 취득 경위 등을 재산 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지난 5월 복당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째 된 날이죠. 작년 이맘때엔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컸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염수 우려는 사라졌고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평가 가운데 수산물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오히려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일본 현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전복 수입업체입니다. 아침에 갓 도착한 전복을 수조로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한 번에 서너 톤씩 일주일에 2번 들어오는데 모두 한국산입니다.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들여온 완도산 활전복은 이곳에서 북해도를 비롯한 일본 전역으로 배송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내 전복 양식장들이 대거 파괴되자 값싼 한국산 활전복이 대체재로 급부상한 겁니다. 이 업체만 해도 연간 수입량의 60%인 300톤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복이 인기다 보니 일본 해산물 수출 품목 4위권에 오를 정도입니다. 韓国のアワビは日本のアワビと同じ種類のアワビなので非常に新鮮で肉厚で肝も美味しく味も非常にいいです。 전복을 넘어 K 수산물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쿄에서 열린 수산 박람회에 참여한 한국 업체들은 계약 실적이 작년보다 20%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대략 50%에서 70% 정도 이제 늦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많은 일본 소비자들이 이제 K 푸드 문화를 넘어서 이제 당연하듯이 이제 섭취하는 그런 문화가 됐기 때문에 1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겹치면서 국내에서는 우리 수산물 소비가 줄었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산 김과 굴, 넙치 등이 인기를 끌면서 어민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강영구 MBN 신임 워싱턴 특파원과 김한준 베이징 특파원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현지에 부임해 취재를 시작합니다. 신임 특파원들은 미국 대선을 비롯해 미중 양국의 사회 전반적인 흐름과 우리나라와 관련된 움직임 등 현장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회 문체위가 다음 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소환을 예고했죠. 이런 가운데 월드컵 3차 예선 선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2006년생 양민혁 등 대표팀에 첫 발탁된 선수가 4명이나 있었는데요. 홍 감독은 미래지향적인 선수들로 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안정 속 변화를 키워드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표팀에는 토트넘행을 확정지은 2006년생 특급 유망주 양민혁을 포함해 국가대표 경험이 전혀 없는 선수 4명이 깜짝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의 기회는 앞으로의 이제 양민혁 선수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미래지향적인 대표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홍 감독은 직접 뽑은 외국인 코치진의 역할도 지속적인 젊은 피 수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널리 알려진 선수뿐 아니라 스페인 지로나 FC의 김민수, 스위스 리그에 데뷔한 이영준 등 젊은 해외파들의 성장을 분석하고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성장시키냐는 굉장히 한국 축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에 나가가지고 계속 그 선수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명단을 확정한 1기 홍명보호는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1,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홍 감독은 다음 달 2일 선수단을 소집한 뒤 사흘 뒤 있을 팔레스타인과의 첫 경기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35도 안팎까지 치솟던 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들었지만 그래도 덥기는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대구의 한낮 기온이 33도, 서울과 광주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내일도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많게는 40mm가 되겠고요. 이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에는 내일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해안에 따라서 많게는 60mm,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춘천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도 전주와 창원, 부산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고요. 오는 주말부터는 기온이 내림세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